안녕하세요. 그래프 기계학습 수강생 여러분. 저는 이번 학기 강의를 맡은 임성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프 기계학습 1주차 수업으로서 Introduction and Motivation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강의 계획서에 기반해서 이번 학기 강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어떤 것들을 함께 배우는지,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래프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래프 기계학습이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번 학기 수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강의 소개는 교과 목표 및 수업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과 목표입니다. 그래프 기계학습 과목의 목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그래프 기계학습 분야의 주요 내용을 학습하고 심화 프로젝트를 수행해보자 라고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수업 방식으로는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이버 캠퍼스에 강의 영상을 업로드하고 여러분들이 시청하는 것을 주요 방식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발표, 드래프트 발표 및 파이널 프레젠테이션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줌 화상회의를 개최해서 줌으로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비대면 수업에 대한 한 가지 규약이 있는데요. 수강 기한을 일주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매 주차별로 수업 영상을 업로드하고 여러분들은 수업일, 기준 수업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수강하셔야 출석이 인정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학교 규정상 또는 권장사항으로 조금 더 길게 수강 가능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면 나중에 늘려드릴 예정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주일로 설정을 해두고 여러분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수강일에 맞춰서 업로드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교재 및 참고 문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텍스트북은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책, 그래프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나와 있는 책, 딥 러닝 온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부교재로 함께 활용할 예정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주차별 강의 내용을 보시면 제가 이 첫 번째 교재에 각 챕터의 내용을 따와서 해당 내용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래에 있는 책도 그래프 딥러닝과 관련된 응용이나 예제들이 잘 나와 있어서 이 교재의 내용도 일부 차용할 생각입니다. 각각의 주차별 수업 내용마다 어떤 교재에 어떤 챕터와 관련이 있는지 뒤에서 나올 강의 계획에서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개의 책은 모두 온라인상에서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별도 교재를 구매하실 필요 없이 온라인상에서 해당 링크를 통해서 다운을 받으시면은 이번 수업을 받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별 강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주차에 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인트로덕션과 모티베이션이 되겠고요.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도 보시면 해밀턴 교수님의 교재를 주로 따르고 있습니다. 챕터 1, 2, 3, 4, 5, 6 순서대로 저희가 커버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걸 보시면 네트워크 X 그리고 스냅에 대한 실습이 3주차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딥러닝에 대한 기초 내용은 마앤탕 교재를 참고하기도 하고 또 이 중간중간에 각각의 내용에 대한 백업 설명이 필요할 시에는 또 한 차시 정도씩 배분을 해서 이제 또 부족한 내용은 보충하는 식으로 이렇게 수업이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용에 대한 이제 토픽들을 보시면 다음 주차에는 백그라운드와 전통적인 방법들, 그래프 마이닝에 대한 전통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후드 리컨스트럭션 메소드, 그리고 멀티 릴레이셔널 데이터, 놀리지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래프 데이터 마이닝에 속하는 조금 더 기존에 많이 연구되던 방법들을 이제 과목 전반부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모델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딥러닝에 대한 뭐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복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처음 접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딥러닝에 대한 기초 내용들을 함께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모델과 실습 그리고 이후 주차에서 관련된 라이브러리 실습까지 이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밀턴 교수님 교재에 각각의 챕터들을 여러분들이 리딩으로 같이 읽어보면서 수업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나밖에 없죠. 뒤에 있는 과목 후반부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 1주차부터 5주차까지 내용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습 문제 정도를 평가하는 어렵지 않은 수준의 과제로 한 번 정도 과목 전반부에 평가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강의 계획서 후반부 내용입니다. 9주차부터 15주차까지 앞에서보다 뭔가 내용들이 많아졌죠. 이렇게 평가에 과제 2, 3, 4 최종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잘 보시면 거의 프로젝트 관련 내용들입니다. 프로젝트 프로포절 제출, 그리고 턴페이퍼에 대한 드래프트 제출, 그리고 파이널 버전 제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과목의 평가의 상당 부분은 여러분들이 심화 내용을 수행을 해서 보고서로 작성하고 논문 형태의 보고서로 작성하고 발표할 수 있느냐 이것으로 평가의 상당 부분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 기계학습 관련된 문제를 설정을 해서 한번 이제 주제를 제안을 해보고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을 해보는 이런 식의 내용들이 9주차와 15주차의 발표 그리고 프로포절 드래프트 파이널 버전 제출로 나와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뒤에서도 더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가 제안해 드리는 주제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도 되고 또는 여러분들이 자율 주제로 제시를 해주거나 또는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내용이 그래프와 관련해서 더 잘 풀 수 있겠더라 이런 내용들을 제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프로젝트 관련된 내용은 조금 방대한 내용이라서 뒤에서 다시 페이지를 할애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 수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실습할 수 있는 딥 그래프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줄여서 뭐 DGL이라고 많이 부르는 이런 라이브러리를 함께 실습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그래프 기계학습에서 좀 빼놓을 수 없는 다른 추가적인 토픽들도 뒤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13주차와 14주차에는 전문가 특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 포함해서 이제 그래프 기계학습 분야에 국내에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현재 좀 섭외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이제 특강을 부탁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서 좀 최신에 연구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자들의 특강을 받을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있고요. 이 전문가분들에게는 제가 특별히 프로포잘 및 드래프트에 대한 평가도 부탁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실제 논문 리뷰를 받듯이 이게 더 퀄리티 있는 연구로 나아가려면은 어떤 점들을 더 고려해야 되고 논문의 형태를 갖추려면은 어떤 것들이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볼 수 있게 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분들에게 좀 이런 식의 부탁을 해서 과목에 좀 더 풍부함을 더하기 위한 이런 내용들을 같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번 과목 수강이 좀 좋은 기회가 되도록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가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목이 대학원 과목이다 보니 학부 수업의 평가 기준보다는 훨씬 더 후하게 평가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하시면 상대평가가 아닌 상당수의 분들이 A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과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부 내용을 보시면 실습 보고서가 40%, 그리고 프로젝트가 60%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습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간단한 개념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과 그리고 실제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써서 구현해보는
그런 식의 실습이 포함된 보고서 형태의 과제가 부여될 예정이고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굉장히 큽니다. 60%가 들어가 있는데 각각의 스텝마다 프로포절, 드래프트, 그리고 파이널 버전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프레젠테이션과 그리고 파이널 리포트를 더한 형태로 평가를 할 건데 이 각각이 20점, 20점, 20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잘 하시면 굉장히 평가에 있어서는 유리할 텐데 꼭 평가가 아니더라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그래프 기계학습을 통한 문제 해결을 경험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구에 이런 그래프 데이터 분석을 도입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에 이쪽에 좀 더 높은 배점을 주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긴장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수 배정을 하고 프로젝트를 조금 더 퀄리티를 신경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평가 기준으로 삼아 두었습니다. 밑에는 뭐 출석 및 수업 규정이 있는데요. 출석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캠퍼스 영상 시청을 통해서 영상 시청 여부를 통해서 출결을 따질 예정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출석은 여러분들이 최소 기준만 채우면은 다 100점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4분의 3 미달할 경우 그러니까 15주 중에 4번 이상 결석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4분의 3 이상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5시간 기준으로는 34시간 이상 출석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ABCD 중에 물론 CD를 제가 웬만하면 잘 안 드릴 것 같긴 하지만 ABCD 중에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소개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운영 방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목의 프로젝트는 팀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팀을 구성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2명 내지 4명의 한 팀을 권장한다.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두었고 여러분들이 팀으로 같이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논문 형태로 작성 및 발표해보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명 내지 4명 한 팀을 권장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정상 1명이나 뭐 5명 이상의 팀이 필요하다 또는 과목 수강생이 아닌 사람이 같이 이렇게 협력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에게 문의를 하시면 대화해보고 경우에 따라서 허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에게 별도로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2명 내지 4명으로 한 팀이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구성돼서 수행을 하고 지도를 하게 되는지 그것도 여기 이렇게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이제 팀이 이루어지면은 드래프트 작성 및 파이널 버전 작성까지 같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의 결과물을 내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턴페이퍼 최종 버전을 제출할 때 각각의 팀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재하게 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때 팀이 같이 점수를 받지만 거기서 역할에 따라서 기여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작성을 해서 팀 점수에 플러스 20% 내지 마이너스 20%로 차등해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100%에서 120 내지 80 이렇게 좀 왔다 갔다 가변성을 두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동등하게 열심히 하셨으면은 다 같이 같은 점수를 다 같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포잘 제출 이후에 팀원분들과 제가 교수인 저와 같이 회의를 1회 이상 필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포잘 제출 이전에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하면은 제가 시간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포잘 제출 이전에 뭐 제가 제안한 후보 주제 중에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의 자유 주제가 이제 적합할지 이런 것들을 프로포잘 이전에 저한테 이제
면담 요청을 해서 보는 것도 가능하지만 뭐 그거는 좀 자율로 두고요. 대신에 프로포잘 제출 이후에는 제가 이제 전문가 피드백을 받아서 제 피드백도 같이 더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최종 골까지 어떤 식으로 가면 좋겠다. 이거를 가이드해드리는 시간이 반드시 한 번 이상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줌으로 또는 대면으로 한 번 정도는 팀원 전체가 참가하지는 못하더라도 팀원 일부라도 참가를 해서 1회 이상 필수적인 회의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즈음에 제가 다시 한번 또 공지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프로포잘 및 드래프트에 대한 관련 분야 전문가 리뷰 및 피드백,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그리고 그래프 기계학습 분야의 연구자분들 중에 제가 부탁을 미리 드려놨는데 이제 부탁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프로포잘 이제 2페이지 이내 그리고 드래프트 및 파이널 버전 8페이지 이내 제출물에 대한 이제 뭐 논문 리뷰 형식의 리뷰를 받아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드리고 이게 좀 가치 있는 결과가 되려면 더 퀄리티 있는 결과가 되려면 어떤 식으로 드라이브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1회 이상 필수의 이런 또 세션도 가질 예정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그래도 그냥 프로젝트 제출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피드백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주제 선정 같은 경우에 이제 강의 계획서를 보고 막연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3주차 수업이 저희가 실습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실습 시간에 한 차시 정도 이 후보 주제들에 대한 리스트업을 해서 이런 주제들이 좀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주제인데 요 정도 소규모 과제는 이 한 학기 수업에서 한 10주 정도 기간을 두고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이다. 제가 3주차 정도에 여러분들 그래도 완전 기본 그래프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리고 이후로 나아가기 전에 한 번 정도 제가 후보 주제들을 제안해 드리고 이런 주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면 좋다. 이런 거를 이제 가이드라인을 한번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주제들 중에 선정을 하셔도 좋고요. 뭐 저 주제 별론데 아니면 나는 더 재밌는 게 있는데 또는 내가 하고 있는 거에다가 이런 내용을 그래프 기계학습 내용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자유 주제로 선정하셔도 뭐 좋고요. 오히려 이쪽에서 더 좀 재미있는 또 창의적인 주제가 있으면은 더욱더 환영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제 선정은 자율로 하셔도 좋고요. 근데 만약에 이미 연구하고 있는 주제다 또는 이미 좀 했던 거를 좀 들고 오면은 좀 불공평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구실 관련 주제로 선정한 경우에는 제가 좀 어떤 범위까지는 조금 해봤던 내용이고 어떤 범위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뭐 중간에 피드백 세션이든 한 번 정도 물어보고 다른 분들과 그래도 공평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뭐 저희 연구실 학생들도 많이 수강을 하는데 저희 연구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좀 주제 선정에 있어서는 좀 가변성이 있다. 이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제출이라고 또 제가 한 꼭지를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뭐 수업 자료도 이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강의는 한글과 한국어를 아주 사랑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네, 한글 작성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 계획서에는 IEEE 포맷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그냥 깨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투칼럼 포맷이면은 다 이제 좀 허용을 할 건데 제가 기본 양식도 하나 드래프트 작성정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식 같은 경우에는 투칼럼 포맷 그리고 뭐 싱글 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좀 기본 글자 크기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2쪽 이내, 8쪽 이내에 되어 있는데 뭐 보통 논문 이렇게 대학원 조금 연차가 되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supplementary material 좀 추가 자료 같은 경우에 뭐 보통 안 볼 수도 있는데 낼 사람은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뭐 추가로 좀 오버하시는 분들은 더 내셔도 되는데 다만 평가를 위한 그리고 제출을 위한 2쪽 내지 8쪽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포함 2쪽, 레퍼런스 포함
8쪽으로 참고 문헌 포함해서 2쪽 또는 8쪽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에 꼭 따를 필요는 없지만 논문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도록 작성하면 좋다. 이런 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템플릿이 있는데 이것도 작성하기 전에 다 이제 조금 뒤로 미루고 있는데 드래프트 작성하기 전에 한 번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대학원 수업 다들 뭐 A 학점 또는 A 플러스 학점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과목이지만 그래도 과목 학점과 별개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경험을 하고 얻어갈 수 있도록 좀 그런 내용들도 제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들도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강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해밀턴 교수님 책의 1장 1절 내용을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산수학 내지는 알고리즘 같은 과목을 수강하신 분들은 그래프에 대해서 이미 학습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프란 보통은 노드 또는 버텍스라고 하는 구성원들이 있고요. 이 노드와 버텍스들 사이의 관계를 에지 또는 링크로 나타내서 이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 내지는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그래프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래프라는 게 그냥 이렇게 자료 구조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특히 그래프 기계학습 이 분야에서는 이런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복잡한 세상, 복잡계 시스템이 있을 때, 컴플렉스 시스템이 있을 때,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 객체들, 이 객체들을 노드로 여겨주고요,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객체들, 노드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링크로 연결을 해서 이 노드들의 집합과 링크들의 집합으로 표현되는 그래프를 이 복잡계를 표현하는 모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잡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뭔가 예측을 하고자 할 때 이 복잡계를 우리가 데이터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 텍스트를 분석을 하든 이미지를 분석을 하든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분석을 하고자 할 때 수치화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정형화된 형태로 끌고 와서 거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 또는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그에 따른 아웃풋을 얻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래프를 도구로 쓰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는 돋보기로 그래프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 복잡한 시스템을 표현을 해보고 여기서 뭔가 지지고 볶고 기계학습도 적용을 하고 그에 알맞은 결과를 내보자 하는 게 이 그래프라는 것을 사용하는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그래프에 대한 예제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래프 모델링을 하는 예제로 가장 유명한 게 소셜 네트워크가 있고요. 또 바이올로지컬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SNS 많이들 하시죠?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각각의 개인들이 노드가 되고요. 그리고 나랑 다른 사람이 친구 관계이다 또는 내가 누군가를 팔로우했다 이런 관계가 맺어짐이 있다면 그것을 링크로 표현을 해서 이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 친구 관계 내지는 팔로잉 관계 또는 뭐 구독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소셜 네트워크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제로는 단백질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단백질 상호작용, 뭐 프로틴 인터랙션 네트워크 이렇게 부르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이 각각의 단백질을 노드로 표현을 하고요.
이 단백질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다면 뭐 상호작용의 뭐 강도에 따라서 뭐 유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링크로 연결해서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게 단백질 네트워크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 방향성이라든지 가중치라든지 유형 같은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요 1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뒤에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을 부르는지 어떤 예제가 있는지 추가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장 1절 교재를 딱 피면은 거기에 첫 페이지 중간에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딱 박혀 있습니다. 이게 앞서 보여드린 노드들의 집합, 링크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그래프의 예제가 되겠죠. 이 그래프를 우리가 자카리 가라데 클럽 네트워크라는 것을 그래프로 표현해서 그림을 그린 것인데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뭐 라이브러리 쓰는 실습을 할 때도 또는 뭔가 이제 그래프에서 풀 수 있는 태스크들을 풀 때도 벤치마크 네트워크 데이터셋으로 가장 인기 있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그래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뭐 자카리 가라데 클럽 이렇게 부르는데 말 그대로 자카리라는 사람이 가라데 클럽 네트워킹 요 구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서 뭐 간단한 분석을 해본 거를 70년대 초반에 했는데 이게 뭐 많이들 인용을 하고 많이들 활용을 하다 보니까 유명해진 그런 네트워크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야데 클럽의 회원들이 있는데 이 회원들이 클럽 밖에서 소셜라이징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링크를 추가해보자. 이걸 이제 조사해가지고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그래프로 표현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에 0번 노드 그리고 33번 노드 주변에서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뭔가 커뮤니티들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하고 보니까 이렇게 뭔가 시각화를 할 수도 있고 시각화를 통해서 탐험적인 데이터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커뮤니티를 검출한다. 또 이것도 오늘 수업 뒤에 나오게 되는데 이런 거를 뭐 군집화 내지는 커뮤니티 발견이라고 하는데 그래프에서 풀 수 있는 태스크도 해결할 수 있는 뭐 이런 다양한 작업을 서포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 회원 명부 누구랑 누가 친구다. 누구랑 누가 친구다. 이런 것들만 쭉 나열하면은 이것만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뭔가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나타내고 간단한 분석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 모티베이팅 이그젬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또 교재에서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가라데 클럽 네트워크를 보여드렸는데 실제로는 더 다양한, 더 실질적인 데이터셋들이 그래프로 표현되고 분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들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링크에서 따온 그림들인데요. 제가 이렇게 수업 자료 중에 다른 자료들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아마 빼먹은 경우들을 제외하면은 보통 이렇게 출처를 달아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볼 수 있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출처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AI라고 하는 AI 분야의 저명 학회에서 그래프 딥러닝 관련된 튜토리얼을 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그래프 예제들을 따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단백질 상호작용 그래프 같은 것들이 이렇게 그 그래프로 표현 가능하다는 예제들이 있고요. 뭐 또 다른 예제로는 교통 그래프, 어떤 식으로 교통 관계를 어디서 어디로 뭐 비행을 할 수가 있다. 뭐 물건을 전송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물류 네트워크 또는 뭐 교통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분석해 볼 수가 있고요. 뇌 그래프라고 해서 브레인 네트워크, 이제 뇌의 각 구조들이 기능적으로 또는 구조적으로 어떻게 연관관계를 갖느냐, 그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디펜던시가 있는 경우에 선으로 연결을 해서 간선, 링크, 엣지로 연결을 해서
그래프로 표현하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레인 네트워크도 그래프 관련된 인기 있는 연구 분야 중에 하나이고요. 웹 그래프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페이지 랭크 이런 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웹상에서 하이퍼링크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서 거기서 어떤 웹페이지가 좀 인기 있는 웹페이지인지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표현하고 그래프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인기 있는 방법론도 있고요. 뭐 그런 게 아니라도 뭐 생물학, 화학 관련된 분야에서도 어떤 식으로 구조를 가지는지 또는 구조들 사이에 각 대상들 사이에 어떤 식으로 연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표현하고 분석하는 것들이 그래프 기계학습의 인기 있는 응용 분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뭐 소셜 네트워크 분석, 웹 그래프 분석 이런 것들이 좀 더 과거에 인기 있던 응용 분야들이었다면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바이오 관련된 분야들 또는 더 다양한 분야들, 뭐 IoT라든지 뭐 아니면은 꼭 우리가 그 각각의 대상이 의미가 없더라도 노드로 임의로 저장하고 임의의 노드들을 저장하고 또는 뭐 로케이션을 노드로 저장하고 이런 노드들 사이의 관계를 링크 또는 엣지로 표현을 해서 그래프로 표현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하면은 그냥 분석하는 것보다 그래프 정보가 더해지면은 분석 결과가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표현해서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래프 분석 방법론을 더해가지고 뭔가 이런 멀티모달 정보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일단 이 페이지에서는 그래프로 표현되는 예제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걸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은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 그런 응용 분야들 또는 다양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학기에 걸쳐서 하나하나 나오는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재의 1장 1절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래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몇 줄 나와 있어서 같이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래프로 표현 가능한 데이터의 양과 질이 급격히 증가했다. 그리고 이런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대규모 라지 스케일 그래프 데이터를 접근 가능해졌다. 이런 식으로 뭔가 데이터들이 늘어나면서 방대해지고 또 다양한 데이터들, 연결 관계를 가지는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런 빅데이터 분석이죠, 말 그대로. 이런 데이터에 대한 잠재적인 가치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또 수요도 증가하고 그래서 이 분야가 되게 성장세를 키워나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밑에 또 나와 있는 게 기계학습 기술 자체도 발전을 하잖아요. 이거는 뭐 흔히 말하는 AI, 그래서 빅데이터와 AI를 뭐 결합하는 이런 인기 있는 주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기계학습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게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래프 데이터에도 성공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저희 수업의 중후반부에 말씀드릴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또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관련된 주제들이 뭐 가장 많은 인기를 끄는 그런 모델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 데이터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계속 시간이 가면서 쌓여지고 있고 다양한 형태와 유형을 따르고 있고 그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묶은 게 바로 그래프 기계학습이라는 분야의 탄생을 이끌었고 이 분야가 이렇게 또 인기를 끌고 정립이 되다 보니 뭐 저희 학교에서도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주요 대학들에서도 강의를 개설하고 열리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전공자, 그래프 데이터 마이닝 관련된 뭐 전공자들뿐만 아니라 뭐 지금도 다른 수강생분들이 많이 계신데 기계학습의 뭐 응용 분야의 하나로서도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런 되게 광범위한 응용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잘 들으셔서 또 나중에 잘 써먹을 수 있고 또 이런 분야도 있구나 탐구할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1장 1절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1장 1절은 What is a graph? 해서 그래프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학부 때 배운 거 이런 내용이죠.
이제 그래프 G는 자료 구조인데 데이터 스트럭처인데 V, E라고 하는 두 개의 집합, 셋들의 쌍으로 이루어진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V라고 하는 거는 노드들의 집합. 이게 영어로는 뭐 set of nodes 아니면은 set of vertices 해가지고 버텍스에서 V를 따와서 이렇게 V로 보통 기호를 쓰게 되고요. E 같은 경우에는 링크의 집합, set of links 아니면은 set of edges 해가지고 이 edges에서 E를 따와가지고 이렇게 보통은 E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V랑 E로 이루어진 그래프 G를 이렇게 노테이션을 쓰게 되고요. V 같은 경우에는 노드들의 집합인데 보통 V는 이렇게 집합으로 표기를 해서 V1부터 뭐 Vn까지 n개의 노드들로 이루어진 집합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이 V1부터 Vn까지 이 표기법은 뭐 교재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뭐 n개를 번호를 매겨가지고 1번부터 n번까지다.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이거는 뭐 교재에 따라서 또는 여러분들의 뭐 취향에 따라서 뭐 다르게 표기할 수 있는 그런 노드들의 집합 V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n개의 노드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V의 원소의 개수, 집합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 객체들의 개수를 이렇게 절대값 기호로 써서 카디널리티, 개수를 크기를 나타내는 기호를 써서 이게 n개가 있다. n개의 노드로 이루어진 집합이다. 보통 이런 식의 표기법을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E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보죠. 링크의 집합, 엣지의 집합, E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E는 V 곱하기 V의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E는 보통 E의 원소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UV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여기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이제 U도 V로부터 온 원소이고 V도 V로부터 온 원소인데 그 말은 노드와 노드의 쌍으로서 엣지라는 게 정의가 된다. U라는 노드와 V라는 노드가 있어서 이런 식의 엣지 또는 링크가 있으면은 이거를 U, V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엣지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엣지들 같은 경우에는 m개의 엣지 또는 링크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n개의 노드, m개의 링크가 있는 그래프라는 식으로 노테이션을 많이 통용하는 노테이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뭐 교재나 또는 논문들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뭐 비슷비슷한 노테이션들이 많이 나와서 좀 다르게 사용하기도 하고 다르게 정의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보통 G, V, E, N, M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들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알아듣는 그런 노테이션이다. 이 정도로 뭐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교재 뒤에서도 별도 설명이 없으면 이런 노테이션을 따를 거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그래서 뭐 심플 그래프라고 나와 있어요. 뭐 단순 그래프라고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뭐 형태가 다양합니다. 뭐 이렇게 링크가 사실은 방향성도 가질 수 있고 뭐 자기 자신으로 연결된 루프 형태의 엣지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단순 그래프라고 교재에서 또 얘기를 하는 거는 보통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이 심플 그래프 형태를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플 그래프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 그래프 또는 심플 그래프라는 개념들은 사실은 어디서 온 거냐면요. 그래프 시오리, 그래프 이론이라고 하는 전산 이론 분야, 컴퓨터 시오리 오브 컴퓨팅 분야 또는 어플라이드 매스매틱스, 응용수학 분야에서 한 분야가 있는데 여기서 사실은 다 쓰이던 개념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그래프로 모델링할 때, 표현할 때도 이런 그래프 시오리틱한 컨셉들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이게 나중에
그래프 기계학습을 할 때도 좀 필요로 하는 기초 개념들이어서 이렇게 초반에 뭐 이 해밀턴 교수님 교재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뭐 제가 뭐 관련 이렇게 톡이나 강연이나 뭐 수업을 할 때도 보통 여기서부터 좀 쉽게 시작을 할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짚고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 심플 그래프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심플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성립하는 그래프,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심플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노드 사이에 링크가 없거나 한 개 있는 경우, 최대 한 개라면은 아예 없거나 또는 한 개만 있는 경우를 가정을 하고요. 이게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뭐 멀티 그래프라고 또 멀티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리고 지우개 여기서는 이제 심플 그래프를 일단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without loops 해가지고 루프가 없는 경우 이제 같은 노드를 연결하는 요런 링크 없다는 거죠.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뭐 노드들 사이에는 모든 링크는 두 노드를 연결을 하게 되고 서로 다른 두 노드를 같이 연결하는 두 링크는 없다. 뭐 이런 식의 가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단순성을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와 있는 게 이게 또 많이들 가정하는 게 되겠는데 모든 링크는 방향성이 없는 undirected edge들만 가지는 경우를 또 가정을 하는 게 심플 그래프의 또 다른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링크가 방향성이 없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그래프의 정의에서는 이렇게 방향성 있는 그래프를 생각을 하는데요. 이 그래프가 심플이다. let G be a simple graph 뭐 이런 식으로 G가 심플 그래프다. 이렇게 가정 그냥 한 줄 assume that 뭐 이렇게 딱 한 줄 가정 한 줄을 쓰게 되면은 요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프 관련 논문을 쓸 때 이렇게 뭐 좀 이런 복잡한 가정들을 안 하는 경우에는 그냥 심플 그래프다 한 줄 어딘가에 써가지고 초반에 써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고요. 좀 많이 쓰는 그런 모델링의 가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undirected edge들인 경우에는 이렇게 쌍으로 쓰는 게 아니라 뭐 이산수학이나 이런 내용을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은 UV를 이렇게 쓰는 거는 이거는 ordered pair라고 해가지고 순서 쌍이라고 해가지고 U와 V의 순서를 가지고 있는 자료 구조인데 집합 이렇게 이런 기호를 쓰게 되면은 U, V의 순서가 없는 두 개로 이루어진 요 자료를 모아놓은 집합이어가지고 이렇게 방향성이 없는 엣지, 언디렉티드 엣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향 없게 표기하고 이 엣지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의 기호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엣지가 만약에 이렇게 쓰여 있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이거는 집합으로 정의됐으니까 UV가 뭐 이렇게 쓰든 똑같은 방향이 없는 링크 관계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또 따로 언급이 없어도 이것을 가정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드제이슨시 매트릭스 인접 행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라는 게 있을 때 이 그래프에 동치 관계로 표현 가능한 행렬이 존재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드제이슨시 매트릭스 인접 행렬이라고 우리말로 부르게 되고요. 이거는 그래프를 표현하는 편리한 방법이다 라고 교재에서 소개가 되어 있고 보통은 A를 따와가지고 A 기호로 행렬을 표기하게 되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 보면은 버텍스의 개수 n개, 버텍스의 개수 n개 이렇게 곱하기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는 이게 혹시 좀 수학 공부가 많이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행렬을 표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요 R 요거는 실수의 집합입니다. real number 실수의 집합이고 모든 실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이고요. 여기에 V 이렇게만 쓰면은 이거는 뭐냐면요. 실수 벡터입니다. 리얼 벡터 모든 엔트리들이 실수인 벡터 형태 V개의 요 n개의 차원을 가지는 이런 벡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곱하기 V가 됐다.
그럼 이게 축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축이 하나가 있어서 n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n차원의 축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n 곱하기 n짜리 공간을 채우는 행렬이 되겠죠? 제 얼굴이 색칠되고 있는데 네, 지우면은 이렇게 이게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에서 n번째 행까지 있고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해가지고 n번째 열까지 이렇게 n개의 행, n개의 열, 버텍스 개수만큼의 행, 버텍스 개수만큼의 열로 이루어진 이런 2차원 어레이, 2차원 배열 이런 행렬이라는 자료 구조로 일단 틀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럼 여기 0, 1이 있는데 얘네는 뭐를 채워 넣느냐? 앞에서 단순 그래프, 심플 그래프라고 하면은 연결이 있거나 없거나 링크가 있으면 1, 없으면 0 이런 식으로 연결 유무를 나타내는 일종의 인디케이터 그렇게 연결 유무를 온오프로 나타내는 그런 표기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때 여기는 만약에 왼쪽 그림과 같은 그래프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도 색깔을 이번에는 보라색을 한번 써볼게요. V1, V2, V3, V4, V5 이렇게 5개의 노드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V가 V1부터 V5까지 5개의 버텍스들이 있죠. 그래서 버텍스 개수만큼 각각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행과 열에 대응되도록 5개의 행, 5개의 열로 이루어진 5 곱하기 5짜리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요. 채워주는 거는 첫 번째 노드와 두 번째 노드가 연결되어 있죠. 그럼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연결,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연결, 이 연결된 부분에 1을 써주고요. 또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 행, 세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행 이제 연결되어 있는 데는 1. 여기도 첫 번째와 네 번째도 1. 뭐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다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1을 채워주고 나머지는 0을 써놓는 이러한 행렬을 나타내면은 이게 이 방향으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도 그래프를 컨스트럭션 할 수 있어서 이게 서로 동치 관계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라는 걸로 표현을 하게 되면 특히 이런 심플 그래프라는 걸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행렬로 할 수 있는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선형대수 1학년 때 많이 배우잖아요. 또 기계학습에서 중요한 분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선형대수의 선형대수가 보통 행렬과 벡터로 이루어진 그런 시스템들을 다루게 되는데 거기서 또 더 나아가서 선형대수의 후반부 또는 행렬대수 같은 부분에서 이렇게 행렬을 잘 계산하는 방법, 수치적으로 계산하거나 여기서 뭔가 특정 성질들을 뽑아내거나 이런 이론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런 행렬 가지고 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똑같은 동치적인 개념에서 그런 논리들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라는 걸 알아두면은 데이터를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이렇게 이론적인 개런티가 되는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접행렬이라는 거를 얘기를 드렸고요. 여기 또 예제로 나와 있는 거는 예를 들면은 링크의 방향성 유무에 따라서 뭐 directed, undirected 이렇게 엣지들 또는 링크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뭐 undirected인 경우에는 여기서 보셨다시피 만약에 i번째, j번째 둘이 연결되어 있다면은 인접행렬에서 ijth 엔트리 여기랑 이렇게 있으면은 j, i번째 원소 얘네들도 똑같이 1이 들어가는 식이기 때문에 이걸 행렬을 보면은 대각선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인 애들만 놓고 보면은 0인 애들 같이 보면은 이게 대칭 형태의 행렬이 된다. 뭐 이런 조건도 하나 있고요. 이것도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연결의 가중치, 링크가 얼마나 더 중요한 링크이냐, 얼마나 더 강도가 있는 관계냐, 강도가 있는 상호작용이냐, 이거에 따라서 링크의 가중치, 에지 웨이트를 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weighted adjacency matrix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또는 그 weighted를 생략해서 그냥 adjacency matrix라고 하기도 하는데 가중 인접 행렬 여기서 이 0, 1 값 대신에 가중치가 무엇이든 올 수 있다. 뭐 우리가 정해진 가중치 중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쓰여 있다시피 실수값 중에 하나로 칸들이 채워질 수 있다. 라는 것을 뭐 또 다른 adjacency matrix의 예제 내지는 응용으로서 같이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1.1 다중관계 그래프, 멀티릴레이셔널 그래프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중관계 그래프는 그래프에 멀티릴레이셔널인 경우 이제 릴레이션, 관계잖아요. 관계의 타입들, 유형들이 다양한 경우에도 그래프로 모델링할 수 있다. 이런 그래프의 좀 종류들을 이렇게 1장 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래프가 될 수 있다. 너가 생각한 단순한 것들만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우리가 복잡성을 더 더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모델 같은 경우에 단순한 모델로 더 잘 설명하면 좋겠지만 그러면은 범위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복잡성을 띈 그래프들을 분석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런데 요즘에 이런 빅데이터들,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관계성들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래프 데이터 마이닝 이런 논문들을 보시면은 이런 좀 심플 그래프만 가지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좀 더 흥미를 끌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중관계 그래프, 뒤에서 나올 히테로지니어스 그래프, 아니면 멀티플렉스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좀 다루는 경우들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조금 더 많은 응용을 가지는 분석 내지는 좀 더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는데 용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얘기를 드리고요. 그럼 1.1.1 서브 섹션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티릴레이셔널 그래프 이런 식으로 링크를 표현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UV만 가지고 엣지에 속한다. 그냥 교재에선 이렇게 쓰는데 저는 그냥 일관성을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런 엣지들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다중관계 그래프에서는 이 타입, 관계의 타입을 같이 고려를 하는 거예요. 여기 타우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그냥 엣지가 아니라 UV의 관계인데 이런 유형의 관계이다 라는 식으로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게 나중에 또 저희가 수업에서 다루게 되는데 지식 그래프, 논리지 그래프에서 또 이런 식으로 유형 또 어떤 관계의 연결이냐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런 데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또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응용이 또 나오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좀 관계의 유형을 같이 고려하는 그래프를 멀티릴레이셔널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접 행렬도 이런 식으로 유형마다 정의를 합니다. 이 타입마다 어떤 타입에 대해서는 이런 인접 행렬, 이런 타입의 엣지들만 모아서는 이런 인접 행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접 행렬들을 여러 개 정의할 수 있고 관계 집합 R 같은 경우에는 저런 타우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관계가 R개가 있다고 할 때, R개가 있다고 할 때, 그때 이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컨캐트네이션해서 이제 컨캐트네이션이라기보다는 축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이 하나의 축에다가 행렬을 하나 달아가지고 3차원 어레이, 3디멘셔널 어레이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런 거를 우리가 또 텐서라고 얘기하는 자료 구조로 정의해서 분석에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은 그래프의 응용으로서 텐서까지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아직은 수업 범위에서 이거는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줄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또 관련된 논의가 나오면은 그때 조금 더 다시 정의를 복습하고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릴레이셔널 그래프의 예제로는 히테로지니어스 그래프 그리고 멀티플렉스 그래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각각을 뒤에서 하나하나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히테로지니어스 그래프입니다. 여기는
노드에도 유형, 타입이 있는 경우를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드셋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V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분할을 해서 V1, V2, 점점점에서 VK까지 K개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즉 서로 공통 노드를 가지지 않는 이 노드의 분할을 만들었을 때 이 각각을 첫 번째 타입의 노드들의 모임, 두 번째 타입의 노드들의 모임, K번째 타입의 노드들의 모임 이런 식으로 노드마다 타입별로 분류해서 분할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뭐 이제 히테로지니스 그래프에서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겠고요. 이 교재에서 얘기하는 이런 가정이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 특정 링크는 특정 유형의 노드들 사이에서만 연결이 된다 라고까지 가정을 하는 것을 이러한 유형의 그래프를 종류의 그래프를 히테로지니어스 그래프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런 멀티 릴레이셔널 그래프 엣지들의 형태가 나왔었는데 요렇게 된다면은 요런 i번째 타입의 릴레이션을 가지는 엣지라면은 이때 우리가 U의 종류, 타입, V의 타입 이것을 i번째 타입은 j번째 타입과 k번째 타입의 노드들을 연결해주는 릴레이션의 타입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이런 과정까지 추가가 된 것을 이러한 유형의 그래프를 히테로지니어스 그래프라고 부르자라고 교재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뒤에 예제들을 보시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왜 굳이 이런 짓을 하는지 조금 더 구체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예제를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메디컬 그래프라고 해서 이게 뭐 첫 번째 예제가 되겠는데요. 이제 그래프에 노드가 꼭 소셜 네트워크 같은 데는 뭐 사람들만 있지만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이 복잡한 시스템, 복잡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객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객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바이오메디컬 그래프라고 하면은 여기에 뭐 단백질이라는 구성 요소들도 있고 약물 또는 질병들도 노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본 거예요. 어, 너무 크게 그렸네. 이거를 단백질들이 있고 약물들이 있고 질병들이 있는 이런 단백질들이 여기 좀 징그럽네요. 네, 이렇게 노드들이 막 여기 노드셋 안에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치료라고 부르는 링크는 치료라는 타입의 관계들은 어, 약물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 약물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 약물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이런 예를 들면 타우1이 치료 링크다 하면은 이거는 V가 V 약물과 V 질병 사이에 V 약, 타우1, V 질 이런 형태의 링크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히트로지니어스 그래프의 예제가 되겠고요. 또 다른 여기서의 링크 예제는 부작용. 어, 어떤 약물이랑 어떤 약물을 같이 쓰면은 좀 부작용이 일어나겠구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타우2 부작용이라는 거는 V약, 타우2, V약 이런 유형의 링크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노드의 타입까지 같이 고려해가지고 그래프를 모델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바이오메디컬 그래프 그리고 히테로지니어스 그래프의 예제가 되겠다라고 첫 번째 예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바이파타입 그래프 또는 멀티파타입 그래프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래프에서 노드의 유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서로 다른 유형의 노드들끼리만 연결이 가능한 그래프 이거를 멀티파타입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V1, V2, V3 해서 뭐 이렇게 VK까지 있다면은 이제 요 안에서의 이런 루프 같은 링크들, 뭐 서로 다른 노드라고 해도 내부에서의 이런 링크들은 없다는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고요. 서로 다른 요 파티션에 서로 다른 분할들끼리만 뭐 이런 식으로 뭐 다른 노드들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분할들끼리만 이렇게 연결을 허용하는 경우 이거를 멀티파타입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시오리에서 나오는 개념을 그래프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 하는 쪽에서 차용을 해서 모델링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한 그런 컨셉이 되겠고요. 밑에 바이파타입 그래프의 예제가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더 직관적이어서 같이 그림으로 제가 또 따와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링크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이런 예제가 많이 인기가 있어요. 뭐 이렇게 영화와 사용자가 있어서 또는 뭐 넷플릭스 같은 데서 사용자들이 컨텐츠마다 영상마다 이렇게 평점을 매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랑 어떤 영화 또는 영상물 사이에 그런 뭐 선호도 또는 뭐 관련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정도를 가중치로 이렇게 가중치 내지는 별점 같은 걸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유저와 무비 사이의 평점 또는 뭐 추천하는 정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강도로 나타낼 수 있고 그런 것 유형들의 관계만 생각을 한다면은 무비와 무비 사이의 연결, 무비한테 무비를 추천한다, 유저한테 유저를 추천한다, 뭐 관련 컨텐츠 또는 친구 추천으로 할 수는 있지만 뭐 그런 게 아닌 사용자와 영상 사이의 별점들만 생각을 한다면 이런 관계는 허용하지 않고 이렇게 두 개의 분할 집합으로 이루어진 분할로 생각하는 바이파타입 그래프 이제 유형의 개수가 2인 경우 이런 거를 멀티에서 멀티 대신 바이를 써가지고 바이파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런 바이파타입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히 매트릭스 표현을 하기에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파타입 그래프로 모델링하고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인기 있는 그래프 마이닝 또는 기계학습의 한 분야가 되겠는데요. 이 경우에는 한쪽 셋을 행이라는 차원으로 우리가 부여를 하고요. 한쪽 셋을 다른 열이라는 또 축으로 이렇게 자리를 분양을 시키면 이렇게 한쪽 행에 한쪽 셋, 한쪽 열에는 한쪽 셋 얘네들이 와가지고 이것들 사이의 관계 가중치 이제 관계 가중치를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링크 관계를 나타내서 그래프를 또 마찬가지로 이제 동치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바이파타입 그래프에서 문제를 푸는 거, 서로 다른 대상들, 서로 다른 집합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거는 이렇게 바이파타입 그래프로 표현하고 분석을 하면은 잘 된다는 것들이 방법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우리가 기계학습 관련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이런 거 SVD 이런 거 기억하시나요? 이런 것도 학부 때 배우는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이것도 분석을 해서 떤 사람은 어떤 타입의 영화들을 좋아하는구나. 어떤 사람이랑 어떤 사람은 좀 유사한 성향이니까 이런 걸 추천해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뭐 추천 시스템 구축하는데도 활용하기도 하는 이런 또 내용도 사실은 그래프로부터 출발해서 매트릭스로 모델링하고 기계학습을 적용하는 뭐 하나의 좀 간단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멀티 릴레이셔널 그래프의 두 번째 예제로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멀티플렉스 그래프에 대해서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멀티 릴레이셔널 그래프에 히테로지니어스 그래프가 있고 또 멀티플렉스 그래프라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약간 다릅니다. 여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가 K개의 레이어로 여러 개의 레이어들로 디컴포지션이 가능한 경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멀티 레이어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멀티 레이어 그래프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인터커넥션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뭐 용어들이 좀 다양하게 혼용이 되는데 이걸 여기서는 뭐 교재에서는 멀티플렉스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합니다. 레이어마다 노드 셋은 똑같습니다. 이 노드 셋은 보시면은 여기도 예제 그래프를 시각화한 것을 따와 봤는데 이거 파이썬으로 그릴 수 있는 그림입니다. 파이썬으로 그린 그림이고 이렇게 따와 봤는데 이 노드들은 이렇게 공유가 되고요. 근데 노드들은 공유가 되는데 각 레이어마다 유형이 달라서 서로 다른 유형의 링크들이 레이어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형태의 그래프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장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들끼리 연결을 해서 그래프를 링크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1번이랑 9번이 직장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들. 그런데 1번이랑 9번은 같이 회사 밖에서 모이느냐 하면은 그건 아니다. 하면 이렇게 연결을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같이 뭐 같은 직장에서도 같은 뭐 그룹에 속해 있다. 이러면은 또 연결을 주거나 아니면 안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관점에 따라서 연결을 주거나 안 주거나 하는 식으로 여러 개의 레이어로 각각의 레이어 자체가 그래프가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같은 직장에서 그룹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쓰고 싶다 하면 요 레이어의 그래프를 써와가지고 우리가 분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 그냥 다 레이어 생각 안 하고 그래프를 하고 싶다 하면 이걸 뭐 하나로 프로젝션 시켜가지고 그냥 다 그냥 취합해가지고 하나의 그래프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네를 마치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는 레이어드된 그래프로 생각을 해서 이거를 또 그래프로 분석을 하는 그런 기계학습 딥러닝 알고리즘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복잡성도 우리가 그래프로 모델링 할 수 있고 분석을 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1장에서 요 해밀턴 교수님이 또 소개를 해주고 있고 저도 이게 또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저도 이런 네트워크를 써가지고 몇 년 전에 논문을 쓰기도 했었고 이런 내용들은 좀 그래프로 모델링하는 또 인기 있는 다 인기 있다고 해서 좀 그런데 이 분야가 워낙 좀 요즘에 핫토픽이기 때문에 또 이런 그래프 모델링하는 분야에서는 또 어색하지 않은 자주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밑에 예제도 말씀을 드리면요. 뭐 트랜스포테이션 네트워크가 또 멀티플렉스 그래프의 예제인데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각각의 레이어는 각각의 노드는 도시들이고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런 도시들이고 각각의 레이어는 교통수단들이다. 뭐 버스, KTX 또는 뭐 지하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각의 교통수단들이 있다면은 여기서 뭐 인트라 레이어 내부에 있는 링크들은 도시들 사이에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갈 수 있는 연결들 예를 들면 KTX면은 뭐 서울대전이 연결이 되어 있고 어, 뭐, 뭐 서울이랑 독도는 연결이 안 되어 있고 뭐 생각나는 도시가 없어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뭐 이게 또 뭐 버스라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울릉도라고 할까요? 그럼 울릉도 내부에서는 버스로 어, 울릉도에서 뭐 인근 도시로는 또 버스로 갈 수 있는데 뭐 KTX는 운행하지 않는다. 뭐 이러면은 이렇게 또 연결이 레이어마다 관점마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고 또는 서울에서 KTX에서 버스로 갈아탈 수 있다. 하면 이제 서울 내부에서도 이렇게 인터 커넥티드 엣지, 인터레이어 링크를 또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레이어 간에도 연결을 줄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멀티플렉스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다양성을 더 부여한 네트워크를 그래프로 모델링을 하고 분석을 하는데 써먹을 수 있다. 그래프 기계학습을 배우면은 이런 것들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들을 우리가 조금 더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1장에서 이제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1장 1절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이제 feature information 또는 attribute에 대한 내용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1장 1절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속성 또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와 관련된 정보들이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라는 이런 structural information, 이제 구조뿐만 아니라 이 각각에 대한 내용들이 저런 가중치나 유형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속성 또는 특징들을 같이 분석을 하는 것에 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게 나중에 저희가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스 또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스에서 이제 대상으로 삼는 그런 유형의 그래프 멀티모달 데이터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런 식입니다. 좀 더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노드의 속성이 달려있는 경우들을 더
더 많이 얘기를 하고 더 많은 응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노드 레벨의 어트리뷰트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X라는 피처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피처 매트릭스 이거는 이쪽 논문들을 봐도 쓰는 용어입니다. 이런 X는 다음과 같이 생긴 거겠죠? 저희가 실수 리얼 밸류드 엔트리들을 가지고 있고 버텍스의 개수가 n개이다. 여기서 m은 엣지의 개수가 아니라 피처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1번 피처, 2번 피처에서 n번 피처까지들이 있고 특징들이 있고 각각의 노드가 첫 번째 노드, 두 번째 노드, n번째 노드가 예를 들면은 i번째 노드가 i번째 노드의 1번 특징 값은 무엇이다. 2번 특징 값은 무엇이다. n번 특징 값은 무엇이다. 요 데이터를 이런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 이런 그 정형화된 데이터를 그래프라는 비정형 데이터랑 같이 결합해서 분석하고자 할 때, 그때 이거를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어트리뷰티드 그래프 내지는 멀티 어트리뷰트 그래프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용어를 부르고 이런 그래프로 모델링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요즘에 과거에는 이런 데이터가 너무 그래프 데이터가 복잡하니까 분석하기가 어려웠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뭐 불과 뭐 4년, 5년도 안 됐는데 이런 대단한 방법들이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는 단계까지 도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드마다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속성만 가지고도 뭔가 분석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래프만 구조만 가지고도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같이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 기계학습이 더욱더 각광을 받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좀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고요. 이런 데이터와 분석 방법들은 과목 중반부, 후반부 넘어갈 때 더 많이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계속 이제 수강을 하시는 분들은 뭐 열심히 잘 기대를 해서 나중에 또 내용을 같이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1장 1절 그래프란 라는 파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1주차 수업 마지막 파트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그래프 모델링을 통해 그래프 기계학습에서는 어떤 문제들을 접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지 간략히 요약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그래프보다는 기계학습에 대해서 더 익숙하게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계학습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하죠. 일단 기계학습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학습하는 모델을 설계하고 분석하는 것, 그리고 풀고자 하는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기계학습의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획이나 분류나 군집화 같은 방식의 적절한 기법을 사용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지도학습 및 비지도학습을 포함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계학습에 대해서는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래프 기계학습에서는 어떤 유형의 지도학습, 어떤 유형의 비지도학습, 그리고 어떤 레벨에서 학습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노드에 대해서, 그리고 링크에 대해서, 그래프 전체에 대해서 학습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분류나 예측, 아니면은 군집화, 분류회귀, 군집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1.2.1부터 1.2.4까지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기계학습 문제의 첫 번째로 노드 분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분류는 그래프 기계학습의 문제들 중에 가장 유명한, 가장 많이 알려진, 그리고 가장 많이들 시도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교재에서 이렇게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소셜 네트워크의 대규모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셋에 수많은 사용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 정상적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봇이라고 해서 막 이상한 것들 올리고 막 이상한 거 막 더미로 올리고 이런 사람들이 막 데이터에 좀 적절하지 않은 정보들을 막 흐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런 봇들을 좀 걷어내야
이 전체에 대한 통계량도 알 수 있고 적절한 예측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뭐 마케팅도 잘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봇이 있으면은 뭐 랭킹이나 통계량 같은 것들을 흐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검출해 보자 라는 게 문제로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봇을 사용자를 하나하나 수동으로 검사하려면은 요즘에는 뭐 빌리언 스케일의 유저들이 있고 뭐 그냥 일반 사이트 유저만 해도 굉장히 많은 수가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뭐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 상에서 그래프는 이제 구조가 있으니까 이 인근에 어떤 사람들과 유사성이 있고 어떤 사람들과 친교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명만 검사를 하고 소수의 인원만 검사를 하고 나머지를 이 정보를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봇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알아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의 대표적인 예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드 분류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형식화해서 써보면은 전체 노드셋 중에 일부 전체 노드셋의 सब셋으로서 훈련 데이터가 주어졌다면 이 버텍스 셋에서 일부는 우리가 레이블링을 한 겁니다. 얘네가 뭐 어떤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지 버텍스가 어떤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지 다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걸로부터 나머지는 어떤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지를 맞추는 것. 이런 식의 레이블에 대한 정보가 일부 있고 나머지를 맞추는 식의 학습을 하는 것을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각각의 노드, 버텍스에 대한 레이블을 맞추는 것, 예측하는 것, 이런 문제를 시도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직관적이기도 하고요. 일단 그래프라는 게 구성원들이 있는데,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각 구성 요소들마다 레이블이 하나씩 달려 있고, 그리고 일부는 알려져 있을 때 나머지를 맞추는 거. 가장 직관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장 인기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쪽에 있어서 연구가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밑에 뭐 한 가지가 더 이제 교재에 나와 있어서 같이 포함을 해봤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좀 변형이 돼서 여러 가지 레이블링된 노드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또 나머지를 잘 맞추고자 하는 거,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아니면은 그래프가 보통은 이렇게 커넥티비티, 연결성이 유지되는 경우들을 많이 다루는데 연결성이 끊어진 이런 디스커넥티드 그래프들, 즉 디스커넥티드 그래프라는 거는 이 사이에는 이렇게 연결을 통해서 링크를 통해서 다 도달할 수 있는데 이런 다른 컴포넌트랑은 이렇게 사이에 엣지가 없어서 링크가 없어서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거를 서로 다른 커넥티드 컴포넌트 연결 뭐 성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커넥티드 컴포넌트가 여러 개 있는 디스조인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될 겁니다. 이제 일부 레이블링이 되어 있다고 해도 어떤 커넥티드 컴포넌트에는 레이블링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커넥티드 컴포넌트에는 레이블링이 더 많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잘 해결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도 뭐 챌린징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도 나중에 2장, 3장, 4장 이후에 이런 방법론들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할 때 이런 예제들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분류의 다른 예제들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단백질 상호작용 그래프에서 단백질의 기능을 분류하는 것, 하이퍼링크 또는 인용 그래프를 통한 문서 주제 분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그러면 노드들이 뭐겠어요? 단백질이 노드가 되겠고 단백질들 간의 상호작용을 봐서 얘가 어떤 단백질들이랑 좀 교류를 많이 하는구나. 어떤 일부는 레이블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건너서 레이블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인근에 레이블링 된 애들을 통해서 미루어 보니 얘는 어떤 레이블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거는 뭐 문서들 간의 인용 관계 또는 페이지 간의 하이퍼링크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딘가 레이블링 된 게 있으면은 이 주변에는 좀 유사한 레이블을 가질 확률이 높겠죠. 아니면은 이런 게 여러 개 있으면은 이런 정보들을 적절히
적절히 이제 다수결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내가 있고 내 주변에 레이블 1인 애들이 많이 있고 2인 애는 별로 없고 또 뭐 1인 애가 있고 3인 애가 있다. 그럼 얘는 레이블이 1일 확률이 높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식의 주변 레이블 정보를 통해서 바로 인근 또는 두 번째, 세 번째 더 건너가서 주변 이웃들을 봐가지고 내가 어떤 레이블을 가질 확률이 높을까? 어떤 거를 예측해야 잘 예측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문제를 기계학습 모델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그래프 기계학습을 통한 노드 분류 문제의 해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뒤에 과목 초반부보다는 좀 후반부로 갈수록 또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도 나중에 또 배울 내용들 중에 주요 문제 중에 4개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요 1장 2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노드 분류가 뭐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고 나머지를 테스트하는 식인데 이게 지도학습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또는 지도학습을 통해서 예측하는 것보다 잘 되냐? 뭐가 그래프가 있다고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뭔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질문이고요. 근데 또 반대로 당연히 대답할 수 있는 게 지도학습의 단순 변형이 아니다. 왜냐면은 얘는 토폴로지컬 인포메이션 이런 그 구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가 없이 그냥 각각마다 무슨 트랜잭션 데이터를 가진 것보다는 이제 누구랑 누가 유사하고 누구랑 누가 이웃이고 이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좀 접근법이 달라진다. 또 좀 다른 가정들을 깔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도 나와 있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예제를 줄 수 있냐면요. 뭐 확률 그래프 모델 이런 걸 오히려 기계학습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거를 좀 더 그런 쪽에서의 그래프를 더 봤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그런 데서 두 개의 노드가 연결이 있다 또는 없다를 뭐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또는 디펜던스에 따라서 독립이냐 독립적이냐 종속적이냐에 따라서 연결 유무를 학습하고 추론하기도 해요. 여기서도 좀 비슷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프 데이터가 있는데 연결이 있다는 거는 이 노드들 간에 종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이 없다는 거는 얘네들이 뭐 한 달이 걸쳐서 연결된 애들이 많을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종속성은 없다. 근데 뭐 원업, 투업 좀 더 들여다보면은 뭐 연결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연결이 없다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독립일 가능성이 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그래서 이 그래프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데이터, 그런 데이터에서 지도학습을 하는 거는 이 각각의 노드들, 각각의 이 데이터 포인트들을 노드로 생각하고, 뭐 피처들을 또 노드로 생각하고, 이런 식의 연결을 생각을 하면은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이 데이터를 써서 독립성, 종속성을 학습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뭔가 독립적이라는 가정을 깔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뭔가 이런 그래프에서의 연결 같은 거를 생각 안 하고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학습을 시작하게 되는 건데 그래프 데이터로 주어져 있으면은 이제 처음부터 분석을 하기 전부터 주어진 정보로부터 이미 이런 종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속성을 지닌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차별화된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생각해야 되는 또 접근법, 잘 동작하는 노드 분류 문제를 조금 더 잘 풀게 만드는 그런 접근법들이 있다. 이런 얘기도 같이 이어서 교재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뭐 관련된 부분을 책에서 또 찾아서 읽어보거나 뭐 저한테 질문하시거나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종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다른 것들이 잘 워킹할 수 있다라고 이제 소개하는 게 동질성과 뭐 구조적 동등성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꼭 그래프 기계학습이라서 나온 방법이 아니라 원래 소셜 네트워크 분석 이제 1900년대라고 하니까 엄청 옛날 같네요. 이제 뭐 수십 년 전에도 이미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서 쓰이던 개념이고 이런 개념을 그래프 기계학습으로 끌고 오니까 또 이게 이쪽에서 잘 좋은 성능을 보이고 좋은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딥러닝 새로운 아키텍처 만들고 학습을 할 때
뭐 인지과학적 요소를 넣고 뭐 이런 거랑 좀 제 생각에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그래프라는 구조를 가지고 학습을 하니까 원래 그래프와 관련된 연구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끌고 와서 최신 기법에도 믹스를 하니까 여기서 좀 잘 동작하는 그러한 컨셉들, 개념들이 있다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지도학습, 이런 기계학습에서 쓰이던 방법들과 달리 노드 분류에서도 뭐 호모필리, 스트럭처럴 이퀴벌런스 이런 식의 뭔가 인근에 있는 노드들은 유사한 레이블을 가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또는 뭐 비슷한 로컬 스트럭처, 비슷한 지역적인 구조를 가진 노드들이면은 이 두 노드가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기가 30대, 예를 들면 남자라는 특성이 있고 인근에 친구들이 뭐 한 10명 정도 있다. 여기도 뭐 30대 남자이고 뭐 친구들이 10명 정도 있고 예를 들면은 뭐 스포츠 채널을 몇 개를 구독하고 있고 이런 특성이 비슷하면은 얘네 둘 간에는 뭐 서로 저 멀리 몇 단계 몇 단계 몇 단계 거쳐야만 도달할 수 있는 애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속성 정보를 가지고도 좀 더 그래프상에서 구조적으로 이런 인근 로컬 그래프 스트럭처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래프 분석을 통해서도 이걸 통해서 비슷한 레이블을 가질 확률이 높을 것이다. 이런 식의 컨셉을 분석에 도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최신 그래프 기계학습 방법론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이 책의 저자인 해밀턴이 쓴 논문에도 그 내용이 있어서 자기가 이제 글에 자기 논문을 인용해가지고 또 이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 논문도 인용수가 굉장히 많은 또 그래프 컨버루셔널 네트워크의 또 후속 논문인데 그런 것도 나중에 아마 수업에서 소개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런 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일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미리 한번 논문도 한번 훑어보고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뭐 프로젝트 주제도 생각해보고 하셔도 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요 문제는 관계 예측입니다. 이 그래프 기계학습의 주요 문제로서 노드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관계 예측 같은 경우에는 노드가 아니라 링크에 대한 속성을 뭔가 예측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노드에 대한 레이블을 예측하는 문제였고 여기서는 링크가 어디서 존재해야 될까? 어디가 있어야 될까? 이런 거를 좀 불완전한 정보로부터 미싱 링크를 찾아내는 것, 이런 추론하는 문제를 푸는 것을 관계 예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뭔가 partial information, 좀 불완전한 정보, 이제 링크 전체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좀 일부 관측된 정보를 봤을 때 요렇게 뭔가 링크가 많으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는 아직 관측되지 않은 부분인데 여기도 좀 인근을 봤을 때 링크가 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뭔가 추론하는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트레이닝 셋으로 주어진 링크들이 있으면은 이제 이게 전체 링크에 대한 정보는 아니고 여기도 일부가 주어져 있는데 나머지 중에 어디에 링크가 있을 확률이 높을까? 그거를 예측할 수도 있고 또는 어디에 연결을 해주면은 이게 더 아이디어랄까? 뭔가 추천을 해주는 것도 할 수가 있어서 이게 뭐 친구 추천이나 아니면은 예측하는 문제에서 많이 응용이 되는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노드 분류와 함께 인기 있는 그래프 기계학습의 문제라고 그래서 4개 중에 뽑은 내용이 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링크 예측 또는 뭐 매트릭스 컴플리션 뭐 이것도 뭐 추천 관련된 행렬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인데 이런 문제들이랑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도 뒤에서 또 말씀드릴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학기 중에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좀 압축된 내용, 좀 전반적인 뷰를 보여드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도 노드 분류처럼 조금 더 이제 변형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연결성이 끊어진 그래프에 대해서 일반화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 얘기는 여기도 뭔가 이렇게 좀 커넥티드 컴포넌트가 여러 개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비슷한 유형의 다른 그래프가 새롭게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제 뭔가 일부에서 학습한 거를 다른 데로 뭔가 인덕티브하게 확장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또 관심을 가지는데 이런 게 또 그래프 기계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게 또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해밀턴 교수님이 이 교재의 저자가 쓴 논문들 중에도 이런 논문이 있는데 이런 것도 뒤에서 관계 예측 관련된 것도 분명히 노드 분류랑 함께 계속 또 여러 번 또 얘기하게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고 좀 예제들,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들을 또 요약하고 넘어가면요. 소셜 플랫폼,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같은 데서 컨텐츠 추천하는 거 또는 뭐 친구 추천하는 거 이런 문제들이 다 관계를 예측하는 꼭 사람과 사람의 관계일 수도 있고 사용자와 컨텐츠 사이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 이런 관계를 예측해서 추천하는 거 이런 게 뭐 제일 유명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는 뭐 약물 간의 뭔가 관계에도 있었죠. 약물 간의 관계에서 부작용을 예측하는 거. 어떤 게 부작용일까? 부작용 사례들이 몇 개가 나왔을 때 실제 약물을 투여해보지 않아도 조합해보지 않아도 이게 그간의 사례를 봤을 때 얘네들은 좀 부작용이 날 수 있겠다. 의학적인 지식이 꼭 없더라도 그래프 구조와 이런 그래프 모델링을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예제로 들 수 있고요. 뭐 물론 그런 정보들이 다 결합돼서 분석이 되면 더 좋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논리지 그래프 임베딩 해가지고 좀 비어있는 정보를 추론해내는 거, 뭐 새로운 지식을, 새로운 팩트를 찾아내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관계 예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응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 문제는 군집화와 커뮤니티 검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 그래프에서 군집화 문제를 푸는 거, 뭐 커뮤니티 검출 문제를 푸는 거, 뭐 거의 뭐 동의어처럼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커뮤니티 디텍션, 커뮤니티 발견 또는 커뮤니티 검출이라고 하면은 주어진 그래프가 있을 때 이 그래프에서 알려지지 않은 커뮤니티를 추론해내는 거. 이제 여기 뭐 책에는 latent community structure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제 잠재 커뮤니티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어떤 커뮤니티가 제일 그럴싸한 그룹핑인가? 제일 그럴싸한 모듈인가? 이런 걸 찾아내는 걸로써 이거는 앞에 두 문제는 막 이제 책을 더 읽어보시면은 이건 완전한 지도학습인지 또는 준지도학습,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봐야 될지 이거에 대한 막 의견을 저자가 적어놨는데 요거는 앞에 그 문제들과는 달리 뭐 따로 별도 레이블링 되거나 아니면 관측된 걸 가지고 트레이닝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프 스트럭처를 가지고 커뮤니티를 발견해내는 이런 비지도 학습의 군집화의 그래프 버전이다. 딱 이제 이거를 이렇게 딱 전이시킨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커뮤니티 디텍션도 굉장히 많은 예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주요 연구 분야가 이쪽이어가지고 뭐 저도 여기서 뭐 계속 이것저것 많이 했었고 이쪽은 뭐 계속 또 그래프 쪽이 좀 흥미로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면은 커뮤니티 디텍션도 뭐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거기에 따라가면서 또 응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도 되게 많은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 저자가 좀 흥미있게 집어넣은 문제들을 같이 보시면요. 인용 또는 공저자, 뭐 사이테이션 또는 뭐 코어서십 네트워크에서 밀집된 구조를 찾으면은 밀집된 서브 그래프, densely connected 된 서브 그래프를 찾으면은 이게 이 부분들은 좀 더 협력 그룹일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같은 연구실 뭐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같은 학교나 아니면 소사이어티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얘네들 그룹핑을 하면은 뭔가 좀 적절한 그런 학술적으로 비슷한 좀 이제 공유가 되는 그런 사람들의 그룹을 발견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커뮤니티 디텍션의 예제로 많이 드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밑에는 뭐 유전자 상호작용 네트워크에서 뭐 기능 모듈을 발견하는 거, 뭐 비슷한 기능을 가진 이런 뭐 유전자들을 찾아내서 그룹핑을 하면은 뭐 유용하게 또 해석하고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도 커뮤니티 발견이 쓰이고요. 또 다른 거는 뭐 금융 이런 트랜잭션 데이터에서 네트워크에서 뭔가 작업을 하는 이런 뭐 나쁜 짓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뭐 서로 간에 이런 좀 거래가 많거나 거래량이 많거나 좀 이상한 좀 이상한 좀
평상적이지 않은 좀 다른 그런 뭔가 좀 액티브한 그룹이 있으면은 얘네들은 좀 어노말리 뭔가 이렇게 어노말리 디텍션을 해서 요 구조는 조금 이상한 애들이 아닐까 이렇게 또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게 뭐 커뮤니티 디텍션도 있지만 뭐 어노말리 디텍션 이상 탐지하는 문제도 이런 비지도 학습과 관련해서 그래프 기계 학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예제들이 마찬가지로 그래프에서도 그래프가 아닌 데서 했던 기계학습 문제를 그래프로 끌고 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런 거를 또 뒤에 기법들을 배우면 다룰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이름이 좀 긴데요. 그래프 분류 회귀 군집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노드 단위에서 뭔가 학습을 하거나 링크에서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래프 내부에 있는 뭔가 구조를 뜯어보는 식이었는데 요 마지막 주요 문제라고 저자가 꼽아 놓은 거는 그래프 전체 entire 그래프에 대해서 뭔가 예측하거나 분석하는 작업을 하는 거 이거를 묶어가지고 네 번째 카테고리로 이렇게 소개를 해서 저도 같이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클러스터링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는 개별 그래프가 아닌 전체에 대해서 뭔가 아웃풋을 내는 방식이고요. 여기도 예제들을 한번 보고 이런 식의 문제도 그래프 기계학습으로 풀 수 있구나 같이 짚고 이번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첫 번째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구문과 뭐 데이터 흐름에 대한 그래프를 구축하고 분석을 하면은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 하나의 그래프를 두고 요거를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그래프,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그래프 이거를 좀 비교해 보니까 요 그래프는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그래프와 좀 유사성이 높다. 그럼 얘는 악성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요렇게 예측 분류하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두 번째도 비슷합니다. 분자 구조 그래프. 분자에 대한 이렇게 구조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을 때, 연결 이제 구조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을 때, 이게 뭐 독성이나 용해도 이런 다른 그래프들이랑 다른 그래프의 수치값들이랑 비교를 해서 요런 정도의 구조를 가진 그래프는 이 정도 값을 가졌으면은 얘는 얘랑 얘 사이 정도에 오겠다. 아니면은 이 정도의 값을 가지겠구나. 이거를 회귀를 통해서 예측값을 얻어내는 그런 문제도 풀 수 있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거는 네, 뭐 앞에랑 똑같은 얘기인데요. 단일 그래프의 노드링크에 대한 예측 대신 이제 그 전체 그래프에 대한 뭔가 군집을 찾거나 위의 예제처럼 분류 회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이제 마지막 1장 2절의 마지막 서브 섹션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했던 1차시, 2차시, 3차시 내용을 요약하면 오늘은 강의 계획에 대한 소개를 1차시에 말씀을 드렸고요. 2차시에는 그래프란 무엇인가? 이제 해밀턴 책의 1장 1절을 말씀을 드렸고 3차시에는 그래프 기계학습에서는 어떤 문제들에 관심이 있나? 이거를 해밀턴 책의 1장 2절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해밀턴 책의 1장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1주차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제가 뭐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보통 이제 메일로 얘기하는 거를 좀 또 선호를 해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과목 관련 질문이 있으면은 이런 태그를 달아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래도 놓치지 않고 확인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진짜 가끔 물론 제가 잘못한 거긴 하지만 하나씩 놓쳐가지고 막 답변 못하거나 아니면 날아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렇게 태그를 해주시면은 제가 나중에라도 조금 더 쉽게 검색을 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공통된 태그를 달아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과목 강의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질문들 정리할 때 혹시나 놓쳤더라도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을 지켜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감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뭐 줌 이렇게 또 적어놨는데요. 이제 질문 답변 세션 또는 이제 나중에 팀을 짜서 뭐 관련 아이디어나 팀별 미팅을 할 때 뭐 대면으로도 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또 비대면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저랑 사전에 약속을 해서 시간을 잡거나 아니면은 좀 질문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은 뭐 한 번 정도 사전 공지를 해서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세션을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목 출석과는 별개의 얘기고요. 과목 출석에 대해서는 줌으로 하는 게 우리가 그 프로포잘 발표랑 드리프트가 아니죠. 파이널 버전 발표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줌으로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과 별개로 출석과 별개로 혹시 뭐 이런 수요들이 좀 많이 있다면은 또는 팀별로 이제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추가적인 줌 미팅 할 수 있는 그 룸이 있다. 이거를 또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질문 뭐 또 여러분들 중에 뭐 비전공자도 있고 좀 이게 또 좀 완전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은 뭐 수강을 조금 안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조금 어렵더라도 수강을 결정해서 좀 질문이 더 많으신 분들은 뭐 간단한 질문 보내주셔도 뭐 제가 저도 어차피 시간이 될 때 답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확인하고 뭐 간단하게 뭐 진짜 한두 줄로 보내주셔도 제가 뭐 대답할 수 있을 때 대답을 드리는 식으로 좀 이렇게 그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이런 참고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오늘 이제 과목 전반에 대한 소개와 약간 뭐 모티베이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으로 1주차 첫 번째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